안녕, 최정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 전 강에 이어서 계속 선거 제도를 정리를 할 텐데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하고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열정은 노력의 어머니로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정이란 말을 선생님은 참 좋아하는데 이 문장을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 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또 적용도 해보고 어떻게 선거제도가 바뀌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흥미를 잃게 된다라고 하면 뒤에 배우는 내용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선생님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미가 없으면 한없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이런 거겠죠. 아, 분명 선거는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까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들을 전강에서 선거구제 그리고 대표 결정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딱 문제를 푼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했는데 그 열정과 흥미가 계속 유지가 되길 희망하면서 선생님도 강의할 때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흥미와 열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차근차근 하는데요. 이번 강 생각 열기는요. 지금 이 구체적인 투표 용지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흥미를 계속 또 유지해 볼까 하는데, 자, 전강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18세 드디어 유권자가 되다. 그럼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갔을 때 어떤 투표용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걸 생각을 못하면 당황할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하러 가면요, 일단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이랑 비례대표 투표용지 또 한 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한테 2장 준다는 뜻의 1인 2표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이 투표용지랑 오른쪽 투표용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1번, 2번, 3번, 4번 이걸 기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당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정당. 그리고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장을 꽝. 투표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투표인.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겠군요. 기호, 정당, 후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의 투표용지는 더욱더 단순합니다. 그냥 기호에다가 정당 이름만 쓰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이번 강의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해요. 야, 국회의원 선거하러 갈 때 왜 한 사람당 2장을 줘?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정치화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는 사람들 혹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하러 가게 되면 왜 2장 주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 한 장은 후보를 뽑는 거고 이렇게 사람을 뽑는 거고 한 장은 정당을 뽑는 거야. 그러면 또 묻겠죠. 왜 그래야 되는데?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지역구의 대표를 뽑을 때는 사람에게 뽑는 거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투표이기 때문에 여긴 정당 이름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친구들은 이번 강 잘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 자, 결국 이번 강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비례대표제를 심화할 수 있도록 이 비례대표제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리고 최적의 법칙. 선생님, 최적의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누가? 최적이. 그래서 그냥 최적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번 강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한 뒤에 다음 강의 문제풀이 직전에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교재 중심으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 강의 내용을 응용하기 위해서 판서를 좀 더 할게요. 전 강에는요, 뭘 배웠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선거구제. 자, 그러면서 그때는 필기를 이렇게 했죠. A, 소선거구제가 있다. 자, 그 다음 B,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필기 방식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가 중대선거구제라면
복습도 할 겸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이런 거예요.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선거구죠. 한 명은 최소한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중대 선거구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더 넓은 지역에서 2등까지 뽑는다. 3등을 뽑는다. 뭐 4명까지 뽑는다. 전부 다 중대 선거구제라고 분류를 합니다. 원래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예를 들면 뭐 2명 내지 5명까지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5명까지 뽑을 때는 중선거구제, 6명 이상을 뽑을 때는 대선거구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5명까지인가? 6명부터가 맞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만 뽑는가 여러 명 뽑는가 이렇게 나누자고 했죠. 한 명만 뽑는가 여러 명 뽑는가.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전강에 A랑 B 중에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게 무엇일까요? 이건 전강 끝에 완강 코드로도 정리를 했는데 사표 발생 가능성은 A, 소선거구제가 중대 선거구제보다 더욱더 큽니다. 자, 그 다음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혹은 괴리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A가 B보다 크거든요. 이걸 전강의 완강 코드로 적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다 이것조차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양당제 형성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양당제라는 말은 선거 끝나고 나서 정당 파트에 가면 양당제, 다당제라는 말을 또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는 힘 있는 두 정당 중심으로 의회 의석이 쏠려 있는 현상 이걸 양당제라고 부르고요. 이게 A가 B보다 큽니다. 지금 선생님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이런 특징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겠죠. 지역적 인물에 유리하다. 요거는 전강에서 살짝 읽기만 하고 다음 강에 가면 모형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역적 인물에 유리 이렇게 나오면 A가 B보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쓰는데 이렇게 해서 요 반대편에 뭐가 적히냐면 지역적 인물의 반대 개념으로 전국적 인물에 유리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A보다는 B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역적 인물과 전국적 인물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 A 지역이라고 칩시다. A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 지역 갑, 을, 병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전강에서는 뭐 강남구 갑, 을, 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후보자가 정당 이름이니까 그냥 얘는 스몰로 적을게요. 스몰 A 당이 있고요. 스몰 B 당, 여기 C 당, D 당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A 당 소속인데 이 사람은 갑이라는 요 지역구에서는 60%의 지지를 얻을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을 지역에 가면 여기서 출마하면 거의 뭐 10%밖에 못 얻습니다. 병 여기서 출마하면 거의 뭐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 지역적 인물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적 인물.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유독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을 지역적 인물이라고 부르고요. 전국적 인물은 어떤 뜻이냐? 갑 지역에 나가도 뭐 한 30%의 지지를 얻고 을 지역에 나가도 뭐 한 35%의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 병 지역에 출마를 해도 뭐 한 33% 지지 이렇게 어디서 출마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람은 나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일정 정도 존재하는 걸 전국적 인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요 좁은 지역에서 갑이라는 지역에서 선거를 한 명만 뽑는 선거 이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면 A 후보, B 후보 딱 붙었을 때 A가 당선되고 B는 떨어집니다.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구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감싸게 되면 이 지역에서 60%, 여기서는 10%밖에 못 얻죠. 여기서는 5%밖에 못 얻죠. 전부 다 100명이 있다고 치면 60표, 10표, 5표. A당 후보는. 근데 B당, 전국적 인물은요. 여기서 30표 얻죠. 35표 얻죠. 여기서 33표 얻어요. 그러니까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표가 계속 전국적 인물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근데 지역적 인물은 넓어져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역적 인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거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표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전국적 인물이 그렇고요. 지역적 인물은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지역적 인물에 유리한 건 선거구가 작을 때 유리하다. 전국적 인물은 선거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이론 정리할 때는 그럴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할 때 지역적 인물에 유리하다 A, 전국적 인물에 유리하다 B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한 명만 뽑게 되면 요 작은 지역에서 한 명만 뽑게 되면 후보자가 그렇게 많아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2명을 뽑거나 3명, 4명까지 뽑기 시작하면 뭐 전강 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가 많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3등까지 뽑는다, 심지어 4등까지 뽑는다 그러면 내가 1등으로 당선되긴 곤란해도 2등, 3등, 4등 중엔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후보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식별, 우리 이번에 선거에서 후보자가 몇 명 나갔고 어떤 정당 소속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력이 있으며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걸 후보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후보자가 적은 A가 B보다 더욱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쪽엔 뭐라고 적을 거냐? 후보자 식별이 그만큼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거구가 작으면 선거 관리가 그만큼 용이합니다. 선거구가 넓을 때보다는요. 그래서 A가 또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이쪽은 뭐 거의 특징이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선거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밑에 적을게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 작은 지역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 작은 지역에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정책 개발하는 것도 작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넓어졌죠. 2명까지 뽑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알려야 되는 지역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의 어떤 선거의 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유세 차량을 돌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더 넓은 지역에서 자기를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 책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A보다 B가 더 많이 들고요. 이쪽이 후보자 식별이 더 쉽다라고 하면 이쪽은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이건 후보 등록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보다 B가 더욱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게 단가요?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반대 개념으로 적기 시작하면 이쪽은 다당제 형성 가능성이라고 적으면 되죠. 다당성이 아니라 다당제 형성 가능성이 A보다는 B가 더 클 거고요. 자, 그 다음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A가 B보다 크다면 반대 개념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라고 말합니다. 비례성. 얘랑 얘가 닮아질 가능성은 A보다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A 제도가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다면 군소 정당의 작은 정당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A보다 B가 큰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필기를 A가 더 뚜렷한 가능성들을 다 왼쪽에 적고 있고 B가 더욱더 뚜렷할 내용들은 다 B에 적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완성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원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선거구 내에서의 표의 등가성.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면 뭐가 이렇게 많아. 많지만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정치여법 내용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수업 때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왜 수업 때 다 하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도 돼요, 원래. 근데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 자체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건 그냥 강의에서 다 하자. 이게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서도 많죠. 하여튼 다루는 내용들도 많고 이런데 오히려 한 번쯤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 이게 다구나.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원리 몇 가지만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아느니 그냥 시작부터 다 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만 하자. 이런 식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아 보이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거구 내에서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A보단 B가 더 크거든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모형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면 요만큼에서 한 명을 뽑아요. 예를 들어 A당, B당, C당, D당 후보가 나갔습니다. 40% 얻었어요. 30, 20, 10. 한 명만 뽑으면 누가 당선돼요? A당 후보가 당선. 그럼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런데 만약에 요만큼 되는 면적에서 더 넓은 면적에서 2등까지 뽑아요. 뭐 똑같은 표를 얻었다고 칩시다. 40, 30, 20, 10. 그러면 2등까지 당선되는 거니까 A당 후보 당선, B당 후보 당선. 여기서 잠깐만 이러면 A 후보랑 B 후보가 당선되는데 A 후보가 얻은 표보다 B 후보가 얻은 표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A당 후보의 지지자들, B당 후보의 지지자들 그 한 표의 가치를 따져보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요. 당연히 B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더욱더 큽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40표를 갖고 100명이라고 하면 40표를 갖고 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30표만 갖고도 당선자 한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선거구 내에서 각각의 당선자의 지지자들의 그 유권자들의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중선거구제 2명 이상을 뽑기 시작하면 한 선거구 내에서의 그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라고도 써요. 이것도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도 바뀌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적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일단 적어보고 시험장에서 딱 보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A당 후보의 지지자들과 B당 후보의 지지자들 어쨌든 40%의 표로 한 석, 30%의 표로 한 석. 그 얘기는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좀 다르지 않겠어? 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선거구 내에서의 표의 등가성 문제 혹은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A보다는 B가 더욱더 크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자, 살짝만 보겠습니다. 72쪽 이제 다 됐고요. 73페이지도 다 됐네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가면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일감만 볼게요. 의미.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 소수당에 유리하여 다당제를 촉진한다 쓰여있죠. 군소정당에게 유리해서 다당제를 촉진한다. 그 다음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게 유리하다. 전국적 인물에 유리하다 적혀있고요. 장점 여러 후보 중 2명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적다. 보세요. 사표 발생 가능성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적다.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다. 왜? 후보가 더 많으니까요. 써있죠. 후보자가 많아질 가능성 A보단 B가 더 크다. 원리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점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후보자 식별할 수 있는 그 파악 용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 마지막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그렇죠.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A보다 B가 크다.
까집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또 한번 숨을 고르고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소선거구제랑 중선거구제를 비교한 것 뿐이고 다음 내용은 비례대표제를 심화할 건데 전강의 필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표 결정 방식. 대표 결정 방식에 뭐랑 뭐가 있다고요? A. 다수 대표제가 있고요. 이 다수 대표제가 이렇게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1인 선출 다수 대표제, 다수 선출 다수 대표제, 그리고 1인 선출 다수 대표제가 단순 다수제랑 절대 다수제로 나눠져 있을 텐데 오늘 수업에서 이번 강에서는 이렇게 해서 밑에 B가 있죠. B. 비례대표제죠. 얘를 심화해 볼 건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비례대표제. 자, 우선 용어 정리를 하면 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비례.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가 커질 때 Y가 커집니다. 둘 다 비례하는 거죠.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져요. 그러면 X랑 Y가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이거랑 비례랑 뭔 상관입니까? 잘 보세요. X 값에 따라 Y 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그때 X랑 Y가 커질 때 함께 커지고 작아질 때 함께 작아지는 걸 비례한다라고 하면 자, 적어보겠습니다. 무언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면 비례대표제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무언가 아니 무언가를 알려주셔야지 이게 무언가도 뭔지 안 알려주고 의석을 나눠준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X면 얘가 Y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무언가에 비례하여니까 예를 만약에 뭐 X에 따라 Y 의석이죠. 의석을 나눠줌, 배분 이런 식으로 문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에 따라 Y 의석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가능성을 열면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무언가라고 적힐 때 자 1번, 2번, 3번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게요. 자 1번 지역구 의석 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뭔 소린가? 2번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3번 정당 뭔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가? 이런 느낌일 텐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단순화시키면 1번에 따라 2번에 따라 3번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얘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현재. 그리고 얘가 현재 제도거든요. 현행 제도. 그럼 그 얘기는 1번의 방식과 2번의 방식을 과거에 썼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걸 왜 버리고 3번의 방식으로 바꿨을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득표율, 정당 득표율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전강의 선생님이 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가져다 쓰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지역구에서 뽑히는 의원이 총 253명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요렇게. 그럼 결국 300에서 253을 뺀 47명인데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지역구 의원? 잠깐만, 나 기억나는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고 이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제가 결합한 형태니까 253개로 전국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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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해서 253명이 뽑히는 게 요 제도라고 전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47명을 어떻게 뽑냐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1번의 방식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에서 253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25명을 당선시켰다. 다시 한번 A라는 당이 지역구에서 253석 중에서 125석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그걸 지역구 의석 수 125석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 47석을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이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자체가 지역구에서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또 나눠주게 되면 비례대표마저도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무언가에 비례해서 무언가에 따라 나눠주는데 지역구가 이미 지역구가 소선거구제고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주면 지역구에서 거대 정당한테 유리해진 게 비례대표에도 고스란히 그 값이 유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민한 것 중에 야,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나누지 말고 지역구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테 이렇게 나눠주자 해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거든요. 1번에서 2번으로 과거에 바뀌었었는데 얘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A당 후보, B당 후보, C당 후보, D당 후보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A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A당 후보는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어쨌거나 B당, C당, D당도 일정한 표를 얻었겠죠. 그럼 그 표의 비율이 어쨌거나 비례대표에 반영되긴 하는데 이 제도가 갖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요. 자, 일단 써볼게요. 1번과 2번은 이거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서 과감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갖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얘는 뒤에 모형으로 알려드릴 거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지금 나눠주는데 얘가 1인 2표제입니다. 처음에 생각 열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인 2표제가 지금 제도인데 자, 과감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에게만. 그러면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을 직접 지지하는 거로 쳐버리는 제도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정당 득표율은요. 후보자, 1인 2표제니까 후보자 기표 플러스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별도의 혹은 문제 풀 때 독립적인이란 말을 씁니다. 독립적인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의 선택권을 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 선택하세요 한 표, 정당 고르세요 한 표. 이걸 1인 2표제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도 부르냐면 별도의 정당의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얘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요 제도까지를 여러분이 다 외워서 갈 게 아니라 큼직한 틀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를 이해하는데 당장은 현행 제도를 배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현행 제도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혹은 뭐 저번 강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첫날이길 희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강의를 듣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는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이 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계속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뭔가 선생님은 우리 EBS에 와서 이걸로 강의한 지 이제 한 9년 10년 되는데 드디어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 강의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일부 후보가 다른 후보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고민해도 댄스당에 선생님이 댄스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요. 적합한 그 인물을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제보해 주시면 또 후보를 교체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정당들은 전부 다 가상의 정당이죠. 음악의 장르로 정당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후보자들이 있는데 2000년이에요. 선생님 2000년이 뭐예요? 저희는 2000년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는데 그냥
이 선거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2000년 16대 총선거죠. 까지는 한 사람한테 한 장을 줘놓고서 자, 정당 후보, 마음에 드는 후보 고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정지훈, 성시경, 박효신, 양동근 새로 발굴한 후보예요. 양동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양동근 씨가 이 힙합에서 차지하는 지위 뭐 이런 걸 뭐 따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적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최적인가요? 네, 맞아요. 락당의 후보죠. 이미 이게 투표 도장이 찍혀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7명 중에 누가 이 지역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누군가가 최적을 딱 찍었어요. 찍는 순간 2000년 선거까지는 최적이 속해 있는 락당을 지지한 거로 쳐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1인 1표제의 문제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최적이 속한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요 표를 간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지역구에서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로 쳐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역구 득표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도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사인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 야,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장을 줘놓고서 지지하는 후보가 속한 정당을 그냥 지지하는 거로 쳐버리게 되면 이거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왜요? 최적이란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지만 이 표가 곧 락당을 지지하는 표의 직접적인 의사로서 보긴 곤란하지 않냐. 이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만약에 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는 하하가 좋아. 무소속 후보를 찍는 순간 이 하하는 소속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장을 줘놓고서 정당의 지지율을 계산하게 되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표는 정당 선택권이 사라지게 돼요. 그나마 최적을 찍게 되면 이 한 표가 정당의 한 표로도 가긴 하거든요. 그게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어쨌거나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이 표가 정당 지지로도 이어지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이 표는 소속된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후보에게만 의미가 있는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표의 가치가 유권자마다 다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그리하여 결국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따라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한 사람한테 2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최적이라는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락음악은 너무 정신없고 여러분, 다 정신없지는 않습니다. 락음악이 그렇게 다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자리가 락음악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 최적을 찍는 순간 락당을 지지하게 되었던 1인 1표제의 문제점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 그냥 후보자는 최적에 기표를 할 건데 지지하는 정당은 댄스당,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인 2표제 가능하죠. 선생님 저는 하하요. 뽑죠. 소속된 정당이 없죠. 그 다음에 가서 예를 들어 힙합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최적을 찍고 락당 지지할 수도 있고요. 정지훈 찍고 댄스당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1번 찍을 수도 있지만, 엇갈린 투표도 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별도의 정당을 또 지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지금 요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두 번째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이름만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인 1표제에 비해서 1인 2표제로 바뀌고 난 뒤에 어떤 선거 원칙이 더욱더 강화된 거냐면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까지 살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거는 또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국회의원 뽑을 때 300명을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253명을 뽑고 전국구, 여기가 비례대표죠.
비례대표로 47명을 뽑았는데 얘를 뽑을 때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거고 이쪽을 뽑을 때는 정당에게 기표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표와 밑에 있는 표는 그냥 엇갈린 표예요. 엇갈린 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별도의 표입니다. 별도의 표. 그래서 지역구 선거랑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병립형이라고 부릅니다. 병립형.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라고 나오죠. 기존에는이니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때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니까 병립형이라고 하는 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배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정당이 뭐 A당, B당 이렇게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 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쭉 정당의 합이 253, 왜 지역구니까. 혹은 정당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소속 후보도 지역구로는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당선자 수랑 여기 있는 비례대표가 별도로 움직입니다. 별도로. 그런데 만약에 A당이 8% 얻고 B당이 12% 얻고 이러면 이쪽에 비례대표가 총 47석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서 47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제도, 아니 선생님, 기존의 제도 47석에서 8%의 득표를 한 A정당한테 얼마 정도 의석이 나눠졌습니까? 그 당시엔 3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21대 선거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지금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웃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의에서 그것도 21대 총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가 정말 선생님 지금 궁금해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개를 직접 이 강의에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2016년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몇 장 행사했다고요? 2장. 이거 아셔야 되고 2장을 왜 행사하느냐? 지역구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1표, 그리고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정당의 1표를 뽑았습니다. 그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가서 2장을 받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2장 받고 1표는 누구? 1표는 후보자에게, 그 다음 1표는 정당에게 뽑는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하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비례대표를 나눠줄 때 이 제도 자체에 큰 변화가 따랐기 때문에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앞에 준자도 부담스럽고요. 연동형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병립형과 비교가 되는 연동형이란 말을 살짝만 소개를 하고요. 병립형과 연동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쪽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왜 우리 교재는 아예 있지도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까 합니다. 병립형은 253명이랑 47명이 따로따로 뽑힙니다. 따로따로. 자, 그런데요,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연동돼 있냐면 정당 득표율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원래 1인 2표제라고 했죠.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A당 지지합니다. 저는 B당이요. 저는 락당이요. 뭐 이런 식으로 A당, B당, 락당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당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 300석에다가 곱해요. 전체 의석 곱하기 0.4를 하면 이게 120석이죠. 그러면 A당한테는 120석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120석 중에서 A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뭐 105석을 당선했다. 지역구에서. 그러면 전체 120석 중에 지역구에서 벌써 105석이 당선됐기 때문에 120에서 105석을 뺀 15석만 요게 비례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이란 뜻이 아니고요. 원래 연동형이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냥 별도로 뽑는데, 밑에 있는 연동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정당 득표율로 각각의 정당마다 총 의석수를 나눠주고 난 뒤에 이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빼주면 비례대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병립형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가 비례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라는 말로 병립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밑에는요, 연동형이란 말은 왜 이게 연동돼 있는 거냐면 지금 300석 중에 40%의 120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구에서 몇 석이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준자를 붙이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이 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47석 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30석만 가지고 연동형으로, 그 30석 중에서도 또 일정 비율을 따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데이터 값이 2020년에 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두고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시험의 목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대비할 때는 우리가 왜 한 사람한테 한 장을 주다가 이제 한 사람한테 두 장을 주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내가 두 장을 받게 되면 한 장은 후보자에게 직접 표시를 하고 또 한 장은 정당에게 표시하면 되겠구나.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제도 바뀐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건 없고요.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A 정당의 득표 비율이 8%인 경우에 이거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제도를 지금 당장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자, 일단 이 정도 소개를 하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75페이지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 정도까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것도 있어요. 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적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높여주어 사표를 적게 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해서 이 한 문장 가지고 최적의 법칙을 도출해볼까 합니다. 최적의 법칙. 자, 얘는 적어보세요.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사심에 적어달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이 최적의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약속이에요. 이만큼 지역에서 한 명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뭐 2명까지 당선시키는 중선거구제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훨씬 넓은 지역을 감싸서 10명까지를 뽑는 대선거구제라고 칩시다. 대선거구제. 근데 어떻게 뽑냐면 위에 있는 건 선거구 제도고요. 밑에는 대표 결정 방식을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제. 이렇게. 두 번째는 중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이거죠. 1등, 2등 당선시키고 끝. 3등부터는 탈락. 이런 뜻입니다. 얘는 1등만 당선되는데 1등이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되는 방식. 여기는 대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석을 나눠주는데 A당이 40%의 득표였다. 그러면 10석 곱하기 40% 4석.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C라고 할게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표는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등만 당선시키면 2등부터 사표, 2등까지 당선시키면 3등부터가 사표고요. 요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A당은 40% 얻었으니까 4석, B당은 30% 얻었다면 3석. 그러니까 그 정당을 지지한 표가 당선에도 바로바로 기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보다 B보다 C가 사표 발생이 줄어든다 기억하시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랄까? 불일치 현상, 이것도 갈수록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A당, B당, C당, D당이 있다고 칩시다. A당이 40%, B당 30, C당 20, D당 10 이만큼 득표했다고 치면 1등만 당선되는 요 A의 방식에 따르면 의석률이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숫자는 선생님과 만든 숫자예요. 55, 35, 8, 2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당과 B당은 얻은 것보다 더 의석률이 높고 C당과 D당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의석률이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A당과 B당은 과대대표되며 C당과 D당은 과소대표될 수 있는 이런 불일치 현상이 A 방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요, 비례대표제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석률이 여기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네. A당은 40% 얻었으면 고스란히 40%로 의석, B당은 30% 얻었으니까 고스란히 30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지요. 자,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작은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왜? 보세요. C당과 D당은 20% 얻었으면 20%, 뭐 10% 얻었으면 10%로서 의회의 의석에 상당히 많은 증가가 따라요. 8에서 20%, 2%에서 10%로. 그래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많이 늘면서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죠. 다당제 형성의 가능성이 커진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바로 요게 최적의 법칙입니다. 최적의 법칙이 무슨 말이라고요?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A, B, C도 다 약속했죠. 소선거구제랑 단순다수제 A, 중선거구제랑 단순다수제 B. 근데 C로 가면 대선거구제, 즉 이제 단위가, 선거의 단위가 넓어지면서 뽑히는 그 당선자의 숫자가 늘기 시작하면, 특히나 비례대표제로 뽑기 시작하면 사표 발생 줄어들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감소하며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은 커지고 다당제가 더욱더 크게 형성될 것이다 까지 정리하고, 일단 이번 강의 완강 코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정리하는 게 이번 강 완강 코드인데, 요건 다음 강에서 바로 이어질 내용들을 미리 보고 와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 76페이지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정리하고 오시면 이번 강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왜 홀수 번호의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는 다음 강에 좀 더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표적이었습니다. 안녕.